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150년간 아시아 최고 해군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2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자국 군함까지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본 해군 제독들은 이건 배신이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해군 최고 제독이 미국 친구에게 털어놓은 절망적 고백, 그리고 한국이 15년간 숨겨온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히로시입니다. 올해 나이 62세,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35년간 복무해온 통합막료간부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나와서 방위대학교를 거쳐 미국 해군대학원까지 유학한 엘리트 코스였죠. 평생을 일본 해군의 우월성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러일 전쟁 때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전멸시킨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방위성 청사에 출근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 해군력 균형과 일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왜냐하면 우리 일본 해상자위대야말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이지스함 8척, 헬리콥터 구축함 4척, 그리고 최신의 소류급 잠수함 12척까지. 이 정도 전력이면 중국 해군과 맞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우리의 자랑인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수준이었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위성 정책국장 사토 다케시, 각 부서 과장들, 그리고 미군 연락관인 존슨 대령까지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 8척과 헬리콥터 구축함들의 위용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시아 최강 해군력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이지스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8척의 이지스함이 24시간 동북아 상공을 감시하고 있죠. 중국 해군? 숫자만 많을 뿐 질적 수준은 우리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미군 연락관인 존슨 대령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한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한국 해군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요? 한국은 우리의 보조 역할 정도죠. 물론 최근에 이지스함을 몇 척 만들긴 했지만 우리보다 10년은 뒤떨어진 기술이에요. 세종대왕급이라고 하던데 이름만 거창하지 실상은 우리 곤고급의 열화 버전에 불과합니다. 조선업은 세계적이지만 그건 상선 이야기고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상선은 그냥 철판 붙여서 만들면 되지만 군함은 전투체계 전체를 이해하고 통합해야 해요. 레이더, 무기체계, 방어체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150년간 근대 해군을 운용해왔어요. 러일 전쟁 때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스시마에서 보여준 그 완벽한 티자 전법,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뭐가 있나요? 겨우 30년 전부터 제대로 된 해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우리와 미국 기술을 베껴서 말이죠. 그때 다른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부장님, 최근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요? 그건 완전한 망상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핵잠수함 같은 고급 무기는 꿈도 꾸지 못할 거예요.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이전해준 나라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단 하나뿐이에요. 최근에 호주에도 허용했지만 그건 AUKUS라는 특수한 안보동맹 때문이고 그것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조건이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배에 싣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필요성,
운용 능력, 국제 정치적 환경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승인이 절대적이죠. 그럼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과장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릴 리 없어요. 일본이 해상 우위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거든요.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우리도 즉각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 전체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 천만에요. 미국은 현재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일본이 해상 우위를 갖고 한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지원 역할을 하는 구도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분석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 정부가 아무리 로비를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 국무부와 국방부가 강력히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때 한 참석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계속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국내 정치용이에요. 자국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제스처일 뿐이죠. 실제로 추진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한국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딸려요. 원자로 소형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이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경제 성장률 둔화, 저출산 고령화, 북한 위협 같은 현안들 말이에요. 그러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건 그냥 꿈일 뿐이에요. 한국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기존 디젤 잠수함이나 몇 척 더 만드는 선에서 끝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적 능력을 고려하면 그게 한계죠. 브리핑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에 공감했고 일본의 확고한 우위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오랜 친구 윌리엄 존슨 차관보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존슨 차관보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제가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그는 현재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일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들과 함께 청산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어요.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일본의 우위를 명확히 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죠. 야마모토 부장, 오늘 브리핑 정말 좋았어요. 사토 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그들이 상선 건조에서는 세계적이지만 그게 곧바로 군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답했습니다. 군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 전투체계 통합기술 같은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국 해군 관련 보고서를 봤는데 그들이 자꾸 독자적 기술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뜯어보면 결국 일본이나 미국 기술의 조합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은 결국 우리 기술을 참고한 거죠. 물론 약간의 개량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150년의 해군 전통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존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밝고 유쾌한 성격인 그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히로시, 안녕하네. 존슨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윌리엄, 오랜만이야.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존슨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히로시, 자네한테 미안한 소식을 전해야겠어.
방금 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무슨 발표? 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존슨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네. 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한국이라고 했나? 그래, 한국이야.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 원자로 설계 협력, 핵연료 공급 보장까지 포함된 포괄적 합의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미국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했어. 히로시, 진정하게. 나도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 백악관 공식 성명서도 나왔고.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은 뭐가 부족해서?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존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더 충격적인 소식? 미 해군이 차세대 구축함과 호위함 건조를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했어. 총 12척, 계약 금액만 200억 달러야.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잠수함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자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에 맡긴다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죠. 윌리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지? 미국이 한국을 일본보다 우위에 놓았다는 뜻이야. 존슨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건 최고 위층에서 내린 결정이야.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모두 합의한 거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우리 미일 동맹이 80년간 쌓아온 신뢰는 뭐가 되는 거야? 히로시,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 그걸 보고 나면 자네도 이해할 거야. 뭘 보여줬다는 거야? 존슨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우리 상상을 초월했어. 특히 AI 기반 스마트 조선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야. AI 조선 시스템? 함선 설계부터 건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야.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품질과 속도를 극대화했어. 우리 조선소들이 10년 걸려 할 일을 2년 만에 끝낼 수 있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처음에 우리도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직접 시연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지. 한국 조선소에서 실제로 건조 중인 함정들을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야.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넋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일본의 우위, 미국의 균형 전략, 한국의 한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사토 정책국장을 불렀습니다. 사토 국장,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한국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해야 해요. 무슨 일입니까? 방금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하고 미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다고. 사토 국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확실한 정보인가요? 백악관 공식 발표야. 존슨 차관보가 직접 확인해줬어.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건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투자였습니다. 작년에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대형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뉴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해외 사업 확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위성 정보본부에 근무하는 후배 다나카 소좌를 통해 내부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입한 건 단순한 자본이 아니었어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자료를 보세요. 다나카가 두꺼운 파일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준 기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파일을 펼쳐보니 상세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AI 기반 통합 설계 시스템, 모듈화 건조 기법, 무인 자동화 생산 라인, 그리고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미국 조선업계가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한국이 일거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속도와 비용이었어요. 동급 함정 기준으로 미국 조선소보다 3배 빠르고 비용은 60%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모든 내용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최종 검수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관리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 구축함을 건조한다면 AI가 먼저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자재 조달부터 공정 계획, 인력 배치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최적화된 스케줄을 만들어내죠. 실제 건조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안을 제시해요. 사람은 뭘 하고? 사실상 감독 역할만 해요. 중요한 결정은 AI가 다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휴먼 에러도 거의 없고 공기도 단축되는 거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국이 세계 조선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자세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내부 문서였는데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공식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문서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 수준 평가서 -극B.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을 최소 20년 이상 앞섰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노후화된 시설, 부족한 숙련공, 지연되는 공기, 폭증하는 비용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뉴포트 뉴스는 평균적으로 공기가 18개월씩 지연되고 있었고 예산 초과율이 40%에 달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성이 30%나 떨어졌고 헌팅턴 잉걸스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품질 문제가 빈발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들의 현황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예정 기일 준수율이 98%에 달했고 예산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AI 시스템을 도입한 후 생산성이 300%나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에서 기존 방식 대비 건조 시간을 70%나 단축시켜버렸어요. 특히 한국의 AI 조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상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설계 최적화부터 자재 관리, 품질 검사, 일정 조율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진정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한국의 KSI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요구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수천 가지 변수를 고려한 최적 설계안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건조 과정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조정해줍니다.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예측해서 방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일정을 재조정해주죠. 게다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였죠. 아니,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국 조선소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함정을 건조할 수 없다. 이건 합의가 아니었어요. 굴복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어요. 무려 15년 전부터였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 정부는 차세대 조선 강국 2030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2010년에는 주요 조선업체와 대학 연구소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2012년에는 AI 기반 설계 시스템 1차 시제품을 완성했어요. 2015년에 스마트 조선소 개념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통합 조선 관리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2020년에 무인 건조 시스템을 상용화했고 2022년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올해 2024년에 드디어 미국 조선업계 진입에 성공한 거였어요. 15년간 한국이 투입한 연구개발비만 총 1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 60조, 민간 투자가 90조였어요.
한국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 조선업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압도적 기술력이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의 일관성이었어요. 15년간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던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초기 투자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지원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 거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국가 핵심 사업으로 보호받았어요.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우리 일본이 150년 전통을 자랑하며 안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부끄러운 건 우리의 태도였어요. 한국을 계속 얕잡아보고 무시했거든요.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라고 비웃었죠. 그 사이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거였어요. 그 주말, 저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쿄에서 근무하다 본국으로 돌아간 한국 해군 출신의 방산업체 임원이었어요. 그를 통해 한화오션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조용히 다녀온 거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김민준 해외사업부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동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문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공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15년 전부터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북한 위협은 물론 실제였지만 우리의 비전은 더 컸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동북아 바다의 균형이 언젠가는 바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 기술을 상선에서 군함으로 확장했고 AI와 첨단 소재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김 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백 개의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거대한 함정을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철판들이 공중에 떠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로봇들이 완벽한 동기화 속에서 용접과 조립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AI가 모든 걸 통제합니다. 설계부터 조립까지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완벽하죠. 영상에는 건조 중인 함정의 규모도 나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급이었어요. 그런데 건조 기간이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8개월? 항공모함을? 네, 미국에서는 최소 7-8년은 걸리는 작업이지만 우리는 1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핵추진 항공모함이 아닌 일반 항공모함 기준이지만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야 미국이 왜 굴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기술을 수출하지 않나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김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을 지키는 게 목적이죠. 이 기술은 오직 우리나라 방위용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지원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면 미국, 호주, 영국 정도죠. 그들도 우리 기술을 완전히 이전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협력하는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동기가 순수했던 거예요. 이익이나 패권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하나로 15년을 버텨낸 거였죠. 미국이 우리 기술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건조 속도와 비용 때문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유연성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함정도 빠르게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거든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요. 핵잠수함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원자로만 미국에서 가져오면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흔쾌히 기술 이전을 승인한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선택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걸요. 이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 이익 관계였죠. 15년간 참 힘들었겠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는 게. 김 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왜 그런 뜬구름 잡는 일에 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도 많았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말 분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보도들 중에 제가 한 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15년간 흔들림 없이. 명분이 확실했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땠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방위 예산을 놓고 매년 논쟁하고 명확한 목표도 없이 관성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15년간 한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됐고 모든 국민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어요. 국민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는 글로벌 해양 리더십 2040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40년까지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예요. 또 다른 15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존슨 차관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윌리엄,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존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히로시,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더군. 그 정도로 대단한가? 상상을 초월해. 우리 해군 조선 담당 제독들이 한국 조선소를 시찰하고 와서는 완전히 말을 바꿨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라고 하더군. 철학의 차이? 한국은 15년간 한 가지 목표만 바라봤어. 국민을 지키겠다는 철석 같은 의지로 말이야.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력이지.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존슨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히로시. 무슨 뜻이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들이 더 많대. 10년 후면 한국이 완전히 다른 레벨에 있을 거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계속 발전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고 미국마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히로시. 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이제 깨닫고 있어. 이것이 단순한 윈-윈 거래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주고 한국이 우리 함정을 만들어주는 상호 이익 관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도 서서히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어.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의존이야. 그럼 미국도 결국. 그래, 우리도 곧 깨닫게 될 거야.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위상에게 올릴 긴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한국 해양력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압도적으로 뒤처졌다. 이제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한다. 과거의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것을 윈-윈 거래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굴복이다. 한국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준 것이다.
더 위험한 건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5년간의 집념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 미국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걸 말이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경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다.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미국도 일본처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방위상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방위상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야마모토 부장, 이 내용이 사실인가? 네,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각오를 새로 해야 합니다. 한국을 라이벌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해요. 150년 전통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방위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이니까요. 부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 기공식이 거제도에서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위비 증액을 발표하고 차세대 추진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완곡한 용어를 썼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변화였습니다. 조용했던 한국이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K-방 위산업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해외 수출을 늘렸고 동남아 국가들과 해군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글로벌 해양 리더십 2040이라는 이름의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2040년까지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또 다른 15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해군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의 기조 연설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해양 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연설이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이제 한국은 당당히 해양 강국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각국 해군 수뇌부들이 한국 측에 몰려들었어요.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훈련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한국 해군 참모 총장에게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죠. 심포지엄 마지막 날, 저는 한국 해군 참모 총장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동님, 일본과 한국이 함께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 본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서로 배우는 거죠. 일본도 150년의 소중한 경험이 있잖아요. 겸손한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150년 전통에 얽매인 우리가 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철학과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 15년간 흔들리지 않는 의지,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 이런 게 진짜 힘이었어요. 몇 개월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인도, 호주, 브라질과 차세대 함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조선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최근 제가 작성한 새로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해양 질서의 새로운 패권국이 되었다. 일본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역시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래가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말이다. 한국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주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얼마 전 손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단다.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한국어 배워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배우려 하는 모습을요. 그게 바로 변화된 현실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새로운 1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마 2040년에는 정말로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30년은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 한국이 만든 핵잠수함들이 동북아 바다를 누비며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중국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도전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지난 15년간 보여준 저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미국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거예요.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큰 꿈과 성취를 기대하며 저희 일본도 겸허히 배우는 자세로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K-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래를 함께 지켜봅시다. 한국이 15년간 조용히 준비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조용한 강자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미래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